미스테리 범죄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에 부딪히면 혼란을 겪게 되죠. 아마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일을 맞닥뜨렸기 때문이지 않나 싶은데요. 반대로 이에 대비해서 철저한 훈련을 받고 경험까지 갖춘 사람이라면 달라야겠죠.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현장에서 당황하게 된다면 사건은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훈련된 사람들이라 해도 현장에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중인 사건의 내막이 밝혀지면서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된다면 아무리 베테랑 형사라도 당황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출 신고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납치나 유괴 사건인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되죠. 최악의 경우라면 단순 가출로 판단되고 있던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초동 수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비슷한 일이 일본에서 일어났었습니다. 1996년 9월 9일 오후 4시 40분이었어요. 일본 도쿄 카츠시카쿠 시바마타 소방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자신을 시바마타 주택가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소개했어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웃집에 연기가 나고 있다면서 신고를 합니다. 불이 난 것이죠. 소방대원들이 급히 화재 현장으로 출동했어요. 하지만 도착할 당시 집안에서 시작된 불길은 건물 밖까지 퍼져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였고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채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보던 이웃 주민들은 다른 건물로 불이 번질까봐 겁에 질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화재 진압 작전에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요,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진압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자, 그러자 평소 이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을 잘 아는 이웃이 나타났어요. 이 시간에는 집안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말을 소방대원에게 해줍니다. 집안에 사람이 없을 것이라니 소방대원은 화재를 진압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죠. 굉장히 큰 불이었지만 발빠른 대처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았고요. 1시간 20분 후가 되는 오후 6시가 되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진압이 무사히 끝났어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웃 주민들은 고생한 소방대원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줬죠. 하지만 추가 피해 없이 무사히 불을 다 껐는데도 소방대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모두 어두웠다고 합니다. 예전에 경험해본 다른 화재 현장의 진압 후와는 다르게 쉽게 철수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현장 근처에서 무엇인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때 멀리서 한 대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이 화재 현장 시바마타 3번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경찰차의 등장에 주민들이 호기심 반 걱정 반인 상태로 다시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은 기다리던 소방대원의 안내를 받고 불이 난 화재 현장으로 향했어요. 아마 1층 동쪽의 작은 방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 같다라며 경찰에게 화재 경위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던 소방대원은 화재 현장 내부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설명과 다르게 아마 단순 화재 사고는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경찰을 화재 발화 지점이 아닌 다른 장소로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소방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2층 침실로 올라가 봤는데요. 불에 그을려서 검게 변한 침실 문을 열어보니 그제서야 소방대원이 말한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직도 연기가 새나오던 방 안에서는 피냄새와 함께 침대 위에 손발이 결박된 채 목과 얼굴을 6차례나 칼에 찔려 사망한 한 여성의 시신이 놓여 있었죠. 이날 시바마타 3번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우연이나 불의의 사고로 불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살인 사건을 감추기 위해 범인이 고의로 낸 방화 사건이죠.
발견된 피해자의 이름은 고바야시 준코라고 합니다. 당시 나이 21살이에요. 일본 명문대 중 하나인 조치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예쁜 얼굴과 착한 성품으로 교우 관계가 좋았으며 성적도 아주 우수한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합니다. 공부에 열정이 많았던 준코는 이틀 뒤에 미국 시카고 대학으로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는데요. 출국을 고작 이틀 남기고 가족들과 살고 있던 집 안에서 누군가의 손발이 묶였고 칼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고바야시 준코를 살해한 것이며 범행을 감추기 위해 불까지 지른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건 발생 22년째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해결 사건인 일본 시마바타 여대생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사건 당일이었던 1996년 9월 9일 오후였어요. 시바마타 3번지에 살고 있는 고바야시의 가족은 평소처럼 모두 각자 바쁜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날 아버지는 직장일로 후쿠시마에 출장 간 상태였고 간호사인 큰딸은 집에서 꽤 떨어져 있는 추오구 지역의 병원에서 일하는 중이었어요. 집안에는 대학생이자 둘째딸인 준코와 파트타임으로 미용사 일을 하던 어머니 단 둘이 남아 있었죠. 준코와 엄마는 함께 점심을 먹었고요. 이날 함께 집안을 청소했었다고 합니다. 이 진술은 준코가 사망했으니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어머니의 말일 거예요. 평소라면 준코는 학교에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틀 뒤 미국 유학이 예정돼 있었죠. 이 준비를 하느라 집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고요. 오랫동안 비우게 될 자신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죠. 이날 오전엔 날씨가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후 3시가 되자 점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출근 시간인 3시 50분이 되자 빗줄기가 더 거세졌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미용실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하지만 비가 많이 와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출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분주해진 어머니는 2층에 있던 딸에게 이날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어요. 그 순간 2층에 있던 준코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급히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처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집 밖을 나왔다 그래요. 그렇게 미용실을 가던 중 너무 급하게 나온 나머지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준코가 있었기 때문에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직장까지 도착하게 됐죠. 하지만 어머니의 생각과 다르게 집을 나선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이때 시간이 오후 4시 40분쯤이었어요.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은 처음에 소나기로 전기가 합선돼서 불이 난 단순 화재 사고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출동을 해봤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현장의 불길이 예상보다 훨씬 더 컸던 거죠.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도 완전히 진화되기까지 1시간 2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큰 화재였던 것이죠. 처음 화재가 발생한 곳은 1층 집 안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추정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불을 붙일 때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성냥갑 하나와 소량의 핏자국이 발견되었거든요. 화재가 모두 진압되자 내부 확인차 집안을 살펴보던 소방대원 한 명이 2층으로 올라갑니다. 불길이 집안 대부분을 태웠지만 2층의 침실은 약간의 그을음 외에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2층 침실 문을 열자 방 가운데 위치한 침대 위에서 셔츠에 반바지 차림을 하고 옆으로 누운 상태의 준코가 이불을 덮은 채 자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굴과 목에 칼로 찔린 상처 6개가 깊게 나 있었고 덮고 있던 이불은 그을음에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붉게도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니 고바야시 준코의 입과 양손목이 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다리는 스타킹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준코의 몸에 직접적인 폭행의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항은이 아주 많이 있었다 그래요. 입고 있던 옷도 그대로였고 성폭행의 흔적 같은 건 없었습니다. 상처의 깊이로 봐서 흉기는 약 8cm 정도 크기로 예상이 됐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이 흉기로 볼 수 있는 물건은 또 발견되지 않았죠. 고바야시 준코의 사인이 중요한데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였습니다. 그리고 폐에는 그을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코가 만약 불이 날 당시에 살아있는 상태라면 화재로 인한 매연을 들이마셨을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이 폐 속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그런데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화재가 일어날 당시 호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곧 사망을 의미하죠. 현장에서 발견된 성냥을 봐서는 누군가 준코의 사망을 확인한 후 불을 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자살일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살로 생각을 해보자니 스태킹이나 테이프에 의한 결박이 논리적이지 않고요. 타살처럼 보이기 위해 스스로 이것을 위장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틀 뒤 유학을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 이런 자살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 보이죠. 게다가 준코의 입과 손을 결박할 때 사용된 접착 테이프는 준코가 유학 준비로 짐을 쌀 때 사용하던 테이프와 다른 모델이었어요. 결론을 내리자면 범인은 처음부터 준코를 결박하기 위해 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갔던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계획살인이죠. 사건을 정리해보면 당일 범인은 준코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결박할 테이프와 성냥을 준비한 채 집안에 침입해서 살해 시도를 합니다. 위협을 받은 준코는 격렬하게 저항해봤어요. 하지만 결국 제압당하고 테이프와 스타킹으로 온몸이 결박된 채 칼에 찔려 사망하게 됩니다. 준코의 사망을 확인한 범인은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집안에 불을 낸 뒤 도망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죠. 명백한 계획살인이고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정도 정황이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후 경찰은 이웃 사람들의 목격담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몇 가지 단서들을 조합했어요.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고바야시 준코를 살해했는지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지금부터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용의자 그리고 몇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고바야시 준코가 살고 있는 시바마타 3번지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과 옷차림을 하고 있는 남성들이 이웃 주민들에게 자주 목격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치안이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 수상한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자 주민들이 낯선 사람에 대한 인상착의를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먼저 사건이 일어난 9월 9일 오후 4시 40분경 흰색 장갑을 낀 채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사건 현장에서 기차역 방면으로 달려간 20대에서 30대 사이 정도의 남성 한 명과 같은 날 오후 1시쯤 시바마타 역에서 주민에게 피해자의 집 위치를 묻던 40대 남성, 그리고 3시간 뒤 도로에서 피해자의 집안을 엿보고 있던 황색 코트 차림의 30대 남성도 이웃 주민에 의해 목격됐습니다. 이들이 수상한 사람이죠. 이외에 사건 전날인 9월 8일 오후 5시쯤이었어요. 피해자 집의 남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욕설과 함께 때려 죽이는 거야 라고 외치며 군가를 부르던 30대 초반 정도의 남성과 3일 전인 6월 9일이에요. 라이터를 켜며 동네를 돌아다니고 준코의 이웃집 몇 군데를 무단 침입하려다가 집주인들에게 쫓겨난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사건이 일어난 동네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수상한 복장을 한 채 사람들에게 고의로 겁을 주려는 행동과 말투를 보였고요. 고바야시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염탐하는 등의 아주 수상한 행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당시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목격된 인물이에요. 황색 코트에 검은 바지를 입고 고바야시 준코의 집을 훔쳐보던 30대 남성의 얼굴을 목격한 주민들의 진술로 만들어진 몽타주가 되겠습니다. 키가 160cm 정도의 마른 체형이고요. 3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이 현재 일본에서 가장 의심하고 있는 유력 용의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용의자의 신원을 이 이상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외에도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 중 범인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관에 떨어져 있던 성냥갑에서 혈흔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혈흔은 준코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준코의 반항으로 몸싸움이 있을 당시 범인의 몸이나 손에 난 상처의 피가 묻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죠.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이것으로 범인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것을 분석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준코의 가족 중 A형은 없습니다.
외부인의 소행이 확실해 보이죠. 또 준코의 집은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준코의 손과 입을 막을 때 사용한 테이프에서 세 종류의 개털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아마 여러 마리의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준코의 다리를 묶은 스타킹의 매듭법이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특이한 매듭이라는 점인데요. 가라데 매듭이라고 불리는 이 독특한 매듭 방법이 주로 토목이나 조경, 전기공사를 할 때 아니면 기모노를 묶을 때 사용되는 매듭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범인의 주변 환경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 매듭을 사용하고 있는 직업군에서 종사하는 인물일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범인의 정체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설이 떠돌고 있는데요. 범인은 준코를 따라다니던 스토커나 금품을 노리고 들어온 강도, 원한을 가진 면식범의 소행이라는 세 가지 가설이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준코를 따라다니던 스토커가 범인일 것이다 라는 가설은 당시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던 친한 친구들의 증언으로 시작되었던 건데요. 친구들의 말로는 사건 발생 10일 전인 8월 말에 열린 고바야시 준코의 송별회가 끝난 자정쯤에 집으로 고바야시가 귀가하던 도중 신원불명의 낯선 남성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고 집으로 가는 길이 유독 어두운 골목이라 겁이 났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밝은 대로의 시바마타 역으로 다시 되돌아간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1996년 9월 9일 준코의 집 근처에 있던 수상한 남성이 그날 미행하던 스토커와 동일 인물일 경우 만약 범인이라면 여러가지 정황은 꽤 들어맞게 되는데요. 준코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 이전부터 집을 지켜보던 수상한 남성은 준코의 어머니가 현관문을 잠그지 못한 채 출근한 것과 집안에 준코가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기회를 틈타 집안으로 침입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범행 동기로는 준코가 이틀 뒤 미국으로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유학을 막기 위해 찾아간 것일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죠. 가지 말라고 협박을 하다가 살인까지 이어진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성폭행이나 신체에 폭력을 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스토커의 범행이 아니라는 주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커의 범행 다음으로 유력해 보이는 가능성은 준코를 평소 알고 있던 지인에 의한 범행이고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건 당일 준코의 아버지 것인 남성용 실내화가 2층에서 발견됐어요. 용의자를 남성으로 보는 이유가 준코의 가족 중 유일한 남성인 아버지의 슬리퍼를 신은 데다 사건 며칠 전부터 이 집 주변에서 목격된 수상한 사람들이 모두 남자이기 때문이죠. 범인이 실내화를 신고 준코의 침실까지 이동한 것을 보면 친분이 꽤 있는 남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준코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이불이 상반신을 덮고 있던 것과 범행 시간이 밤이 아니라 사람들이 길을 충분히 다니고 있는 인적이 있는 오후 4시부터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끝났다는 것과 연결이 돼요. 죽은 사람의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다는 사건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범인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증거 중 하나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살인사건에서 범인이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경우 살인을 저지른 뒤 밀려오는 죄책감으로 옷이나 이불, 비닐봉지 등을 사용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고바야시 준코의 경우에도 머리와 상체 부분이 이불로 덮여있던 것을 보면 범행 후에 범인이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꼈을 정도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이였고 최소한 얼굴 정도는 알고 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흉기로 사용된 칼이 외부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칼과 테이프를 미리 준비해서 집 안으로 들어와 범행을 했다는 정황이 되는 셈이죠. 아마 준코를 살해한 사람은 이전부터 준코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로 칼을 사용해 찌르는 살인사건은 대부분 원한의 성격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범인은 평소 준코와 어느 정도 아는 사이에 원한을 가지고 있는 남성,
결론 낼 수가 있죠. 하지만 고바야시 준코가 교우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만한 성품이 아니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대로 경찰이 원한을 가질 만한 인물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준코의 주변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용의선상에 올라가지는 않았었죠. 또 다른 가설이 있는데 빈집을 털러 들어온 강도에 의한 살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코의 아버지가 안방 침실 서랍에 보관하던 현금 1만엔이 사라졌다는 것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스토커설이나 원한을 가진 면식관계의 범행일 가능성보다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유가 범인은 집을 뒤진 흔적이 있긴 했지만 가져간 것은 1만엔의 10만원짜리 현금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집안에는 예금 통장이나 이 준코의 유학 자금인 여행자 수표와 수십만 엔의 현금이 있는데도 가져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으로 봐서 앞에 두 가지 경우보다 단순 강도에 의한 살인과 방화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관문 손잡이를 포함한 어디에서도 범인의 지문이 나오지 않은 점, 그리고 범행의 대담성을 봤을 때 범인은 초범이 아니라 이미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강도에 의한 범행도 아니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에도 공소시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이후의 살인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했죠. 그래서 1996년 9월 9일에 발생했던 시바마타 여대생 살인 방화 사건은 공소시효 없이 현재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이 건 현상금은 500만 엔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범인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지자 800만 엔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바야시 준코를 살해한 범인의 정체와 왜 살해했는지, 범행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마지막으로 경찰에게 수사 당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1996년 9월 9일 사건 당일이죠. 살인 방화 사건을 조사하던 일본 경찰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준코의 유가족을 상대로 질문을 하던 경찰이 가족을 향해 이쯤이면 된 것 같으니 이후부터는 인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고바야시는 집이 불탄 것도 모자라 이유도 알 수 없이 딸이 살해당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심리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가족을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와 말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대체 무엇을 인수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면서 당시 당황했던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절차상의 태도의 문제였고 유가족과 형사와의 관계이지 범인을 찾는 수사 과정상의 문제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이후 준코의 가족은 집을 잃고 헤맸어요. 그러다 외할머니 댁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준코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가족은 매일 아침마다 딸이 평소 먹던 음식대로 밥상을 차리고 있어요. 여전히 딸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죠. 하루빨리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면서 이번 미스테리 사건 파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1996년 9월 9일 일본에서 일어난 장기 미해결 사건인 시바마타 여대생 방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